자, 이론이네요. 82회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조금 빠르게 진행 한번 해봐요. 다음은 당좌 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뭐 전산회계 2급이나 1급에 나오는 그런 문제네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첫 번째, 타인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이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번 볼까요? 현금. 두 번째가 뭐가 됩니까? 당좌예금. 세 번째가 보통예금. 요놈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예, 맞는 겁니다. 단번 결산일이 2018년 12월 31일인 기업이 2018년 9월 30일에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결산일로부터 답 틀렸네요. 3개월 이내 이어야 됩니까? 이후 이어야 됩니까? 이후가 아니라 석 달 이내 또는 90일 이내입니다. 이내인 자산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가볍게 맞춰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이런 문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푸셔야 됩니다. 저는 1번부터 순서대로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1번부터 차근차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1번부터 쭉 보시면서 아는 문제부터 먼저 타다다다닥 풀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생각하는 게 훨씬 득점이 높습니다. 답은 한번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 예, 맞네요.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무형자산입니다.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무형자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맞죠? 두 번째, 특허권, 권리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영업권 자체는 무형자산이 맞지만 이 영업권은 돈을 주고 탄 거, 돈 주고 탄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맞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발비. 예, 맞습니다. 특히 개발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에서 비로 끝나면 싹 다 무엇입니까? 비용입니다. 근데 비로 끝나더라도 자산인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개발비죠. 개발비가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요. 자, 무형자산. 우리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 기간은 얼마인 줄 아시나요? 20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 말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놓으니까.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방법이 없으면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액은 영원이다. 영원으로 한다. 요 정도 되겠네요. 생각나는 게 언뜻 봐가지고 요 정도 생각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시험 치실 때 무형자산으로 출제됩니다. 요거 말고도 무형자산 하려면 첫 번째, 눈에 안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 것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이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도 무형자산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게 무형자산에 관련된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정도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됩니다.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한번 보겠어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이라면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생산 과정에 있든지 뭐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이 되겠죠. 요 가장 대표적인 거 원가의 흐름대로 한다면 원재료 되겠죠. 원재료 그리고 반제품 그리고 제공품 그리고 제품 뭐 요 정도 되겠죠. 제품 요 정도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네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의 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자, 이 말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재고자산 원재료를 샀습니다.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뭐 시가가 80만 원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현재 가격이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이 말은 내가 재고자산을 샀는데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 한다? 80만 원이 하고 있습니다. 왜 발생한 평가 손실? 예, 맞습니다. 20만 원 손해봤잖아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영업외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손실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8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20만 원 손해본 것은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차감 계정도 아닙니다. 요놈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요거는 맞으려면 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틀렸던 원인은 원가에서 차감하는 계정이 아니라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고 영업의 비용도 아닙니다. 원가에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문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 요거 감모란 뜻을 아셔야 되겠죠. 감모.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감모란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 그리고 공손도 있죠. 공손은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자,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이고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거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감모는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거, 공손은 불량품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계정 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로 하고 이게 바로 영업의 비용이에요.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조금 모자랍니다.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원가에 가산한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한다. 이에 맞는 말입니다. 답은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감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자,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을 한번 볼게요. 4번.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수익입니다.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2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이게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회계의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안 됩니다. 높은 경우, 높아야 되겠죠. 높은 경우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말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높아야지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채 한번 설명드릴 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81회 때도 이게 3번인가 이런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든지 하고. 맞습니다. 4번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유가증권 하면 세 가지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이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자, 요 말을 아셔야 됩니다. 미실현 보유손익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 우리 계정과목으로 따지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의미하는 거예요. 단기의 손익으로 처리된다. 예,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평가 손실은 단기의 항목입니다. 1번, 2번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미실현 보유 손익. 즉 다시 말해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무엇이 되겠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되면 이전 거래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 기억나시나요? 왜? 자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정 과목 중에서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분개하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상계 처리되고, 그리고 나머지만큼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답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 금액이, 갚아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 만기 보유 증권이죠. 있는 경우. 답은 4번이 틀렸네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요놈은 만기 보유 증권이죠. 요놈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5개 정도 봤네요. 이거 딱 다 전산회계 2급이나 1급에 놓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언뜻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82회 때 이런 문제 쉽습니다. 이거 아주 쉬운 편에 해당됩니다. 아주 쉬운 편에 해당돼요. 다음 6번은 이것도 전산회계 1급에 놓는 거잖아요. 자,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이다. 도표에서 잘못된 것은 변동비, 고정비 기억나시나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변동비. 자, 변동비란 말은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드는 거.
대표적인 예가 요거의 대표적인 얘가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정비 많이 생산하던 적게 생산하던 뭐 똑같이 항상 같은 돈이 드는 것.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고정비의 대표적인 예가 임차료 있죠. 임차료. 달세가 이게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보니까 이런 말들도 있네요. 조업도란 말이 있네요. 좁다란 말은 생산하는 정도. 좁도가 높단 말은 많이 생산한단 말이고, 좁도가 낮단 말은 뭐 작게 생산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또 단위당이란 말이 있네요.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아셔야지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림 보니까 변동비 맞습니다. 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이 많이 들고요. 총원가 많이 들고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변동비 맞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1번 맞습니다. 조업도가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총원가가 계속 많이 들잖아요.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위당 원가란 말은 한 개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한 개당 원가는 많이 생산해도 똑같이 들죠. 작게 생산해도 똑같이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볼펜 하나 만드는데 10원이 들었습니다. 100개 만들면 100개 만들 때 재료는 얼마치 들까요? 내라 1000원이 들겠죠. 한 개 만들 때 10원 들었다면 재료가 10개 만들면 100원 듭니다.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뭐 많이 생산하면 물론 총 원가는 올라가지만 한 개당 원가는 어때요? 똑같죠. 하나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10원 들었습니다. 10개 만들면 100원 드는 건 맞아요. 총 원가는 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1번도 10원 들었고 2번 볼펜도 10원 들었고 3번 볼펜도 10원 들었고 한 개당은 다 10원씩 갔습니다. 근데 그걸 뭉쳐 놓으니까 총 원가는 뭐 올라갔던 겁니다.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변동비는 똑같습니다. 한 개당 변동비는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동비의 총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 그렇죠. 변동비는 많이 생산하면 조업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총원가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자, 한 개당 원가가 줄어드는 것은 요 놈은 틀렸네요. 요 놈은 고정비입니다. 고정비가 됩니다. 달세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회사가 제품 10개 만드는데 달세를 100만원 줬습니다. 그럼 한 개당 얼마 들었습니까? 10만원 든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번에 우리 회사가 제품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달세는 얼마 줄까요? 달세는 내나 1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당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만원입니까? 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고정비는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개 합시다. 자, 우리 회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제품을 100개 만듭니다. 그럼 한 개당 달세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개당 만원씩 들어갔잖아요. 맞죠? 100만 원이니까 달세 100만 원 주는데 100개 만들었다. 제품 하나당 얼마 들었나요? 만원 들었습니다. 달세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1000개 만들었습니다. 달세 많이 만든다고 달세 많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나 100만 원 줍니다. 그럼 100만 원 나누기 1000하니까 한 개당은 얼마 들었습니까? 1000원밖에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정비가 그래요.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거. 이거는 고정비가 그렇습니다.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고정비는 줄어듭니다. 그래도 왜 여러분들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생산 공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간에 근로를 시키면 공장 직원들 1.5배 줘야 되는 거 아시나요? 휴일에 일 시키면 2배 줘야 되는 거 아십니까? 노동법에 되어 있습니다. 주간 근로보다 야간 근로는 1.5배 더 주게 돼 있고 사무직은 아닙니다. 생산직. 그리고 휴일에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배를 줘야 돼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아니 똑같이 생산량이 생기는데 월급을 2배로 줘가지고 남는 게 있느냐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고정비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더 주더라도 3교대, 2교대 한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거는 고정비에 대한 말입니다. 자,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단기 매출 원가 구하는 거네요. 이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게 기초 제품, 뭐 단기 기말 제품, 제품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왜 여러분들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똑같은 겁니다. 자, 요거 구하는 거네요. 한번 해볼까요? 기초 제품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10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 50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얼마? 20만원. 이게 정답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은 쥐레입니다. 쥐레. 얘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 쥐레입니다. 자,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다? 60만원. 60만원에서 20만원 빼니까 답은 3번 40만원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제가 공식 외워달라는 거 있었죠? 어떤 거? 단기 총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렇게 됩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뺐어요. 재고액 이렇게 재고액 단기 총제조 원가 총제조 원가 단기가 빠졌네요. 단기 이렇게 돼요. 이 공식 모르시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힘이 드신다 하시더라도 이 세 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분명히 나누어 드렸고 외워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런 공식이 안 풀어져요. 알고만 있었더라면 이거 한 개로 풀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혹시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시간 내셔서 꼭 좀 익혀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무에 따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이거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개별원가, 종합원가 있잖아요. 개별원가는 각각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가 정확합니다. 대신에 원가 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첫 번째,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종합원가입니다. 두 번째, 제조 지시서를 통하여 개별 제품별로 제조 지시를 한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작업원가를 통하여 개별 제품별로 제조원가가 집계됩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공정별로 집계하는 것은 종합원가입니다. 공정별로 집계되는 것은 종합원가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정별로 집계한다. 여러분 종합원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평균법에 의한 평균법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선입선출법도 같이 할 겁니다. 종합원가 제도에서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 다음 자리를 통해서 제품원가를 계산하시오. 재료비는 완성도 50% 시점에서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된다. 이래 돼 있네요. 자, 먼저 우리 종합원가 있잖아요. 종합원가는 어떻게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로 구하는 겁니다. 자, 가공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가공비 하면 갈고 닦고 기름치고 쪼이고. 자, 가공비는 요게 여기 밑에다가 적을까요? 가공비라 하면 이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제조 간접비. 자, 이게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요겁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 그러고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라 그럽니다. 가공비. 그래서 종합원가는 요게 재료비와 가공비를 더한 거를 종합원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가공비가 되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가공비가 되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이 두 가지를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요거 일단 요렇게 하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게 나오면 T자 계정을 그리면 참 좋아요. 자, 먼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이 좀 안쪽 빠릅니다. 요거 해주시고요. 자, 여기가 제공품이 됩니다. 제공품이 되고요. 밑에 거 보고 그래요. 자, 기초가 여기 나와 있네요. 기초 100개. 기초 제공품인데 기초만 적으랍니다. 기초 총 몇 개? 100개입니다. 여기 기초 나와 있죠? 100개고 완성도가 몇 퍼? 5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단기 착수 있네요. 단기 착수가 500개입니다. 단기 착수. 자, 착수할게요. 단기 착수할까요? 단기 착수. 요거는 500개. 그리고 오른쪽에 단기 완성품 있죠? 이게 단기 완성입니다. 단기 완성 몇 개? 4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몇 개? 200개가 몇 퍼입니까? 60%. 이렇게. 요게 적혀져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초에다가 기초 100개 듣는데 단기 착수가 500개입니다. 그럼 총 몇 개입니까? 600개. 단기가 완성이 몇 개 됐어요? 400개가 완성되고 200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기말에 남은 거는 60%가 완성됐단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종합원가에서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에 먼저 평균법이 쉽니다. 자, 평균법부터 할게요. 평균법의 재료비와 평균법부터 할게요. 재료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해야 됩니다. 재료비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공비가 필요해요. 가공비가 필요한데 먼저 평균법입니다. 자, 평균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단기 완성 수량. 여기에 재료비는 단기 완성 수량. 자, 더하기 기말 제공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입니다. 이게 여기 좀 땡길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가공비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단기 완성 수량 더하기 똑같아요. 기말 제공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예요. 요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게 너무 커서 그러나요? 요거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이게 평균법과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이게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단기 완성 수량이 몇 개입니까? 400개. 기말 제공품 수량이 몇 개? 200개. 이게 재료비 평균법입니다. 그럼 재료비는 지금 몇 개가 되나요? 600개가 되겠죠. 600개.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지고. 자, 다음 가공비 한번 봐요. 단기 완성 수량이 몇 개입니까? 400개. 자, 다음 기말 제공품 수량이 몇 개인가요? 200개. 완성도는 몇 퍼입니까? 60%.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면 가공비는 몇 개예요? 요거 200개에서 60% 곱하니까 120개. 120에서 400개 다니까 가공비는 몇 개가 된다? 520개입니다. 이렇게 돼요.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돼야지만 계산이 돼요. 두 번째, 평균법 말고 선입선출. 선입선출은 여기에다가 평균법에서 기초 제공품을 빼면 됩니다. 뺀다. 자, 그러면
자, 재료비가 몇 개였습니까? 600개였잖아요. 평균법에서 600개였죠? 빼기. 자, 기초제공품이 몇 개입니까? 100개. 100개 빼면 돼요. 100개.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된다? 500개. 500개가 선입선출입니다. 똑같아요. 가공비. 가공비는 몇 개입니까? 520개였잖아요. 평균법은 520개였습니다. 빼기. 기초 제공품의 수량을 빼요. 100개에서 50%를 곱합니다. 그럼 50개를 빼요. 개를 빼면은 요거는 470개예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요것만 필요합니다. 요것만 필요하고 지금 사실은 구했습니다. 무엇으로? 600개와 520개를 구했습니다. 이게 구해져야지 돈이 구해집니다. 아무튼 지금은 평균법이지만 나중에는 선입선출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을 구한 다음에 평균법 600개 구했잖아요. 기초제공품 수량을 빼면 돼요. 요게 뭐? 재료비입니다. 그럼 50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가공비는 평균법에서 520개 구해졌습니다. 여기서 기초제공품 곱하기 완성도 100개에서 50%를 곱하니까 50개 빼면 돼요. 그래서 47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출발. 재료비가 얼마인가 봐야 됩니다. 자, 재료비. 먼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얼마가 되는가 봐요. 자, 기초제공품에서 원가 요거 18만원에다가 80,000 플러스 얼마? 10만원 100,000 나누기 재료비는 몇 개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600개였어요. 600을 나누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요놈이네요.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도 똑같죠. 가공비는 여기 얼마입니까? 10만원 100,000 플러스 자 여기 얼마? 16만원 160,000 나누기 가공비는 몇 개였습니까? 여기 520개입니다. 520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요거 3이네요.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만원 나누기 600이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나누기 600원 300원입니다. 개당 재료비는 300원 들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개당 한번 볼게요. 26만원 20, 100, 1000만, 10만 나누기 520개 520원 요거는 500원이 됩니다. 500원 따랐죠. 자, 이거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완성품이 몇 개가 되나요? 완성품이 여기에 보니까 400개가 됐네요. 400개 곱하기 자, 요거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입니다. 가공비.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얼마였습니까? 위에서 구했습니다. 300원. 가공비는 얼마? 500원. 그러면 800원이네요. 800원 곱하기 400개. 48, 32, 32만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렵죠?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원화해서 생각할까요? 이원화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하나 알아주세요. 자, 요 표를 보고, 자, 우리 하나씩 정리합시다. 요 표를 보고, 이런 T자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1번. 자, 요거, 자, 기초가 100개 투입되고, 내가 요번에 500개 착수해서 400개 완성되고 남은 게 200개다. 요거 보고 요대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끝이에요. 이거 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평균법은 어떤 거? 평균법은 평균법의 재료비는 단기 완성 개수 플러스 기말 남아있는 개수. 그래서 재료비는 600개가 되고. 그리고 가공비는 단기 완성 개수 플러스 기말 남아있는 거 개수 곱하기 완성돼요. 그러니까 200 곱하기 60이니까 120. 그래도 520개. 일단 여기까지는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남아있는 거 선입선출법은 자, 요 개수에서 기초 개수를 빼면 600개에서 100개를 빼면은 500개. 그러니까 선입선출일 때는 재료비가 500개가 되고 그리고 선입선출일 때 가공비는 평균법에서 구한 다음에 요거 기초 제공품 개수 곱하기 완성도를 곱해요. 그럼 50개 아닙니까? 여기서 50개를 빼면 돼요. 그게 470개.
이것만 먼저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 것, 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요거 나중에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시간 내셔서 정리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요거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공통품이네요. 공통품은 불량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출발. 공통품은 폐기되거나 정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품질 표준 미달의 불합격 생산물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불량품이라고. 예, 맞네요. 두 번째, 정산 공토는 능률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도 발생되는 공토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기계적, 전기적 오류에 의해서 불량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비정상 공토는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공톤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비정상 공톤이란 말은 내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불량품이 안 생길 텐데 잠시 딴 데 신경을 쓴다든지 꾸벅꾸벅 준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하는 불량품을 비정상 공톤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비정상 공톤의 허용 한도는 품질 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의 답은 4번이 틀린데요. 이는 비정상 공톤이 아니라 정상 공톤에 대한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정상 공톤이 아니라 정상 공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간이가세자가 안 되는데 하나는 간이가세자가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거. 답은 1번이네요. 음식점은 간이가세자 많습니다. 돼요. 답은 1번이고, 광업 어떠한 게도 간이가세자 안 됩니다. 도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귀금속 판매업도 간이가세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도 간이가세자가 안 됩니다. 일반 가세자예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경비라고 하네요. 자, 필요경비란 말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들어가는 돈을 의미하게 되고, 이 돈은 빼준단 말입니다. 소득에서 빼주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답은 1번이네요. 자, 학원 같은 거, 학원이나 학교 면세 사업입니다. 면세 사업자도 무엇을 사게 되면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하고 대신에 부가세 낸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안 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런 것도 필요경비로 해주지 않습니다. 선급비용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노? 첫 번째, 퇴직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근로소득만 있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확정신고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더라도 따로 확정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과 보통예금 이자 150만 원인 것, 이것도 확정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5월 10일 날 확정신고 해줘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 근로소득 따로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다른 조그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원천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자,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부가세가 얼마다? 0원인 거고, 면세는 아예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제3자 위탁 판매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면세 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환급받는 것은
내가 부가세 받은 게 있어야지 환급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무엇을 팔면서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환급되지 않고, 그리고 매입세액은 뭐 필요경비로 해준다,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할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예, 3번도 맞습니다. 자, 우리 학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원에 요번에 대대적인 공사와 컴퓨터를 딱 갈아 끼우면서 3억이 듭니다. 그때 잽싸게 일반과세로 바꾸고 나서 3억이니까 3천만 원 부가세 냈습니다. 환급받고 내일부터 면세할란다, 이래 되면 어때요? 국세청에서 정말 성질 날 겁니다. 그래서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면세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면세와 영세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시키고 싶으면 면세를 포기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면세를 포기해야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는 2018년 이게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네요. 빨간색이죠. 부가세 내야 되는 거.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됩니다. 보기 보니까 부가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네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서서 발급 제품 매출 총 1억입니다. 공급가네요. 공급가를 찾습니다. 7번. 자, 일단 1억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내야 됩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겠어요.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부 판매 연체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또는 장기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0만 원이 어떻습니까? 1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자 내야 되는데, 요거 부가세 내야 되는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놈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겠습니다. 왜? 이 2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필요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100만 원 불포함. 자,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잖아요. 돈을 줘버렸잖아요.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시가 100만 원을 공급가액 불포함. 자, 제품을 판매 장려금 대신에 줬습니다. 이거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1억 원에다가 100만 원 더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억 100만 원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